안녕하세요. 한국을 사랑하는 세계인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나누는 감동동주입니다. 동동주같이 달달한 감동 사연을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제 이름은 엘리너 휘트모어 교수예요. 저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하는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수년 동안 중국과 일본을 연구해 왔어요. 이 두 나라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죠. 하지만 한국은요? 제게는 그저 두 거대한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처럼 보였어요. 한국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독창적인 문화가 있는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오는 서울 동아시아 문화 학술 대회에 초대합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함께 동아시아 문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여행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일본 도쿄대학교의 교수이자 제 오랜 동료인 사이토 류 교수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는 일본 역사 전문가로 저와 여러 번 함께 연구한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그를 신뢰했어요. 그에게 초대장을 보여주자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별로 흥미로운 나라가 아니야. 한국이 가진 모든 것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거야. 그들의 문자? 중국 한자의 변형이지. 그들의 무술? 일본 가라테를 약간 바꾼 것뿐이야. 경제도? 일본 모델을 따라한 거야. 한국은 그냥 뒤따라가는 나라지 선도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정말 그럴까? 한국은 그냥 주변국을 따라 하기만 하는 나라일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만약 한국이 단순한 추종자였다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한국의 음악, 영화, 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까요? 왜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뚜렷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가봐야겠다. 저는 짐을 싸고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새로운 도전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한국에 도착하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저는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어요. 공항 안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넓고 밝은 공간, 고속철도, 디지털 스크린이 가득한 현대적인 분위기 모든 것이 미래 도시 같았어요. 저는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서울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전통 궁궐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초대형 스크린에서는 K-팝, 패션, IT 기술 광고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개성 넘치는 스타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어요. 여긴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사이토 교수가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울은 어떤 나라를 따라가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처럼 보였어요. 학술대회에서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했어요. 강연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다양한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사이토 교수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따라쟁이인지 직접 보러 왔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논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곧 학술 대회가 시작됐고 사이토 교수는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어요. 그는 당당하게 연단에 올라가 넥타이를 고쳐 매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는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글은 결국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은 문자일 뿐입니다.
태권도도 일본 가라테에서 발전한 것이죠. 경제 발전도 일본의 모델을 따라 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인상적인 나라지만 독창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인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한국을 옹호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사이토 교수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 진실을 알아내려면 저는 한국을 직접 탐험해야 했어요. 저는 노트를 꼭 쥔 채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방금 사이토 교수의 발표가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한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한국 문화는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나라예요. 한글, 중국 한자의 변형이죠. 태권도, 일본 가라테에서 파생된 것뿐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경제 모델조차 일본을 따라한 거예요. 한국은 선도하는 나라가 아니라 따라가는 나라입니다. 강연장은 조용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한국인 학자 몇 분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노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사이토 교수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벌써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속이 복잡해졌어요. 그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 저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 깊이 연구해 왔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공부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이토 교수의 주장 중 일부는 제가 예전에 봤던 학술 논문들과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만약 한국이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라 하기만 한 나라라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나라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시 강연장을 둘러봤어요. 한국 학자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강렬했어요. 이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들었어요. 사이토 교수님,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문화가 독창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사실 역사를 보면 모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한국도 외부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강연장의 분위기가 변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사이토 교수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 휘트모어 교수님, 그는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늘 뒤따라왔을 뿐입니다. 한글, 기술, 전통이 모든 것이 결국 중국과 일본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한국만의 독창적인 유산이 있습니까?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철썩 때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그가 맞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 한국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바로 반박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한국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는 절대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강연장을 둘러봤어요. 그렇다면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단순한 추종자라면 왜 지금 세계가 한국 문화를 따라가고 있나요? K-팝, K-드라마, 한국 음식, 기술 이것들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조용히 있던 한국인 학자 중 한 분이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그분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한국이 단순한 모방 국가였다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강연장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사이토 교수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유행은 일시적입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인기가 많다고 해서 독창적이라는 뜻은 아니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논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찾으려면 제가 직접 한국을 경험해야 했어요. 새로운 계획.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검색했어요. 한국이 이루어낸 가장 위대한 문화적 업적.
수많은 목록이 화면에 떴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구텐베르크보다 78년 먼저 만들어진 금속 활자 인쇄술. 역사적으로도 귀하게 여겨졌던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조선시대에 발전한 한의학과 침술 기술. 화려하면서도 정교한 궁궐 건축.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불교 미술, 반가사유상. 반도체, 배터리, AI 기술 등 세계를 선도하는 현대산업. 저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점점 더 놀랐어요. 왜 나는 지금까지 이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을까? 왜 저는 항상 중국과 일본의 시선으로만 한국을 바라봤을까요? 이제는 직접 봐야겠어요. 내일부터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이 진짜 어떤 나라인지 확인할 거예요. 만약 한국이 정말 따라가는 나라라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도 증명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이제 한국이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라 하기만 한 나라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국립한글박물관. 한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문자 체계라고 했지만 사이토 교수의 말대로라면 결국 중국 한자를 변형한 것에 불과한 거겠죠. 정말 그런지 직접 확인해 봐야 했어요. 국립한글박물관 방문.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밝고 현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곳곳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신나게 전시물을 둘러보며 뛰어다녔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한국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한 전시물 앞에서 멈춰 섰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전시된 곳이었어요. 문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은 아침이 지나기 전에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익힐 수 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 박물관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글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시겠어요? 네, 부탁드려요. 그녀는 커다란 전자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나왔어요. 한글은 한자의 변형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스크린을 터치하며 기본 자음 5개를 보여줬어요. 기역지, 니은, 엔, 디귿, 디, 미음, 엠, 시옷, 에스. 이 글자들은 소리를 낼 때 입과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 그녀는 모음을 보여줬어요. 아, 어, 이오, 우오, 우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의미해요. 이렇게 단순한 원리로 만들었죠.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건 한자의 변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였어요. 잠깐만요. 저는 직원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한글을 과학적으로 설계했다는 거예요? 한자를 조금 바꾼 게 아니라? 직원분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중국 한자는 외워야 하는 글자가 수천 개지만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이해하면 금방 익힐 수 있어요. 그 순간 사이토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문자 체계? 결국 중국 한자의 변형이죠. 그는 완전히 틀렸어요. 한글은 단순히 중국 문자를 바꾼 게 아니었어요. 한자는 수천 개의 글자를 암기해야 했지만 한글은 논리적이고 규칙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인 문자 체계였어요. 한글을 직접 써보다. 전시실 한쪽에는 방문객들이 한글을 써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작은 연습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세요. 직원분이 권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한글은 저에게 너무 낯선 문자였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천천히 엘리너라고 써봤어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글자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중국어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한글은 몇 분 만에 따라 쓸 수 있네요. 그게 한글의 매력이에요. 직원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제야 훈민정음에 적혀 있던 말이 떠올랐어요. 똑똑한 사람은 아침이 지나기 전에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익힐 수 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라는 힘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전까지는 오직 학자나 귀족들만 한자를 배울 수 있었어요.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거나 쓸 수 없었죠. 하지만 한글은 누구나 배울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개혁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해 교육혁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를까요?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야. 저는 스스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한국이 얼마나 앞선 생각을 가진 나라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야. 새로운 깨달음. 박물관을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만약 사이토 교수가 한글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면 다른 부분도 틀린 건 아닐까요? 저는 노트를 꺼내 깨끗한 페이지를 폈어요. 다음 목적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다른 혁신을 더 알아봐야겠다. 처음 한국에 올 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역사의 흐름을 따라간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라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어요. 어제 한글에 대해 배운 후 저는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였는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사이토 교수는 한국이 늘 다른 나라를 따라 하기만 하는 나라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한글에 대해 틀렸다면 다른 부분도 틀린 건 아닐까요? 저는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역사를 걷다. 박물관은 엄청나게 컸어요. 그냥 전시관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긴 복도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각각의 공간마다 다른 시대의 한국 역사가 펼쳐져 있었어요. 공기는 은은한 나무 향이 났고 바닥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사방을 둘러보니 유물, 그림, 조각상들이 가득했어요. 방문객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움직이며 전시물을 감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작품 앞에서 조용히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학생들을 데리고 온 해설사 한 분이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가 바로 한국이 이뤄낸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금속 활자로 인쇄된 세계 최초의 책, 직지입니다. 저는 순간 굳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급히 전시품 앞쪽으로 가서 안내판을 읽었어요. 직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1377년 제작.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줄곧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세계 최초라고 배웠어요. 독일에서 1440년대에 발명된 것이 인쇄술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지는 그보다 78년이나 앞서 한국에서 인쇄된 책이었어요. 구텐베르크보다 앞선 인쇄 기술.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마침 옆에 서 있던 박물관 학예사님께 질문했어요. 저기요, 정말 한국이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금속 활자로 인쇄를 했나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고려시대 때 금속 활자 기술이 개발됐고 직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학예사님이 살짝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널리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금속 활자는 주로 학자들이나 승려들이 사용했고 대중적으로 퍼지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역사 속에서 전쟁이 많다 보니 중요한 기록들이 많이 사라졌죠. 저는 유리벽 안에 놓인 직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작고 소박한 책 한 권. 하지만 이 작은 책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혁신적인 기술의 증거였어요. 만약 고려시대에 이 기술이 널리 퍼졌다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왜 이 위대한 업적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사이토 교수는 한국이 늘 따라가는 나라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는 한국이 세계를 앞섰던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제가 몰랐던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한국 역사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겨우 진짜 한국을 알아가기 시작한 기분이었어요. 나라를 만든 예술. 전시실을 계속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끼게 됐어요. 한쪽 방으로 들어가니 한 불상 조각이 놓여 있었어요. 반가사유상.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불상은 한쪽 다리를 올리고 손을 턱에 살짝 대고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지혜로움과 평온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저는 이와 비슷한 불상을 일본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안내판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불상은 한국 삼국시대에 만들어졌으며 이후 일본 불교 조각에 영향을 주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불교 미술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시작은 한국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다른 전시실에서는 백제 금관을 봤어요. 섬세한 황금 장식이 반짝이며 전시실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바라봤어요. 이건 유럽 왕실에서 볼 수 있을 법한 화려한 왕관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1500년 전 한국에서 만들어진 왕관이었어요. 이 정도의 정교한 예술성과 기술을 가진 나라가 단순한 추종자일 리 없었어요. 사이토 교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늘 다른 나라를 따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한국은 세상을 앞서 나간 나라였어요. 새로운 깨달음.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첫째, 한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둘째, 직지 구텐베르크보다 78년 먼저 개발된 금속 활자 인쇄술. 셋째, 한국의 불교 미술과 건축 일본에 영향을 준 문화적 유산. 지금까지 사이토 교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사이토 교수는 한국이 독창적인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는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다음 목적지를 적었어요. 내일 경복궁 방문. 한국의 건축과 역사도 알아봐야겠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역사의 흐름을 따라간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역사를 만든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복궁 앞에 서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커다란 붉은색과 초록색의 궁궐문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정교한 무늬로 장식된 지붕이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펼쳐져 있었어요. 지붕 끝에 세워진 작은 조각상들이 마치 궁궐을 지키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햇살이 궁궐을 비추면서 색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기는 조선 왕조의 중심이자 왕들이 머물던 곳이었어요. 저는 일본의 성도 가본 적이 있고 중국의 자금성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경복궁은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 사진을 찍는 사람들, 가족 단위로 궁궐을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곳곳에 있었어요. 돌길을 따라 걸으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경복궁은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불타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어요.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 같았어요. 한국 건축의 비밀. 한쪽 마당에서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해설사를 발견했어요. 다른 동아시아 궁궐들과 비교했을 때 해설사가 말했어요. 경복궁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변의 산과 강의 흐름을 고려해 배치되었죠. 저는 주변을 다시 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중국의 자금성처럼 대칭적으로 엄격하게 배치된 것도 아니었고 일본 성처럼 방어를 위한 구조도 아니었어요. 대신 경복궁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조선시대 건축가들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람과 자연,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균형. 정말 딱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은 모두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한글은 과학적이면서도 아름다웠고 금속 활자 인쇄술직 지은 고대 기술이지만 혁신적이었으며 경복궁은 강하면서도 조용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남을 것을 만든다.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다. 궁궐을 둘러보다가 조용한 한 구석에 놓인 돌비석을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한국이 겪은 수많은 시련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16세기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경복궁을 불태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정부가 일부러 궁궐을 파괴하고 다른 건물을 세우려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경복궁을 다시 세웠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역사를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갑자기 사이토 교수가 학술 대회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한 번도 앞서간 적이 없습니다. 늘 다른 나라를 따라갔을 뿐이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문화를 빼앗기고도 다시 세우고 지켜낸 나라가 따라가기만 한 나라일 리 없었어요. 오히려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나라였어요. 역사를 지켜온 사람들. 궁궐 입구로 다시 돌아오는데 벤치에 앉아 궁궐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보였어요. 뭔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자주 오시는 곳인가요? 할아버지는 저를 올려다보시더니 따뜻한 눈빛으로 웃으셨어요. 오,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는구먼. 반갑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나 여기 자주 와. 나는 전쟁 때 태어났거든. 그때 서울은 다 무너져 있었어. 이 궁궐? 거의 폐허였지. 그분은 한숨을 쉬며 궁궐을 바라보셨어요. 근데 지금 봐라. 젊은 사람들이 다시 지어놨잖아. 나라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저도 궁궐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에게 이곳은 단순한 오래된 건물이 아니었어요. 희망과 의지의 상징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리고 이제 세상도 알아가기 시작했지.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늘 강했고 늘 독창적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깨달음. 경복궁을 나서면서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이미 여러 페이지를 가득 채운 메모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직접 느낀 것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역경을 견뎌온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온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엄청났어요. 저는 다음 일정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내일 서대문 형무소 방문. 한국이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단순한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혼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도착했어요. 지금까지 방문했던 궁궐이나 박물관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차갑고 무겁게 서 있었고 낡은 철창이 달린 창문들은 마치 저를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여기에 담긴 이야기가 가벼울 리 없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고통이 남아있는 곳. 안에 들어서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바깥은 따뜻했는데 안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어요. 좁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걷는데 제 발소리가 벽에 울려 퍼졌어요. 길을 따라 늘어선 간방들을 지나며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창문도 없는 작은 방. 혼자 서 있기에도 벽이 너무 가까웠고 바닥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무심코 벽을 바라보니 손톱으로 긁힌 자국들이 보였어요. 누군가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남긴 흔적 같았어요. 옆에 있는 안내판을 읽어봤어요. 이곳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갇혔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끝내 목숨을 잃었지만 끝까지 조국의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책으로만 배웠을 때와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의 희생이 더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남겨진 목소리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신문실이라는 작은 방이 나왔어요. 방 한가운데는 낡은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자의 팔걸이에는 녹슨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벽에 붙은 안내판을 읽어봤어요. 구타, 전기 고문, 물 고문, 강제 기립, 수면 박탈. 읽기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버텼을까 싶었어요. 한쪽 벽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편지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내가 죽어도 언젠가 우리나라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울어주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는 더 이상 화면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어요. 여기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책 속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제 사람들이었고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자신이 아닌 조국을 위해. 저항의 상징.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마지막 전시관에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특별 전시가 있었어요. 그녀는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됐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무자비한 고문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어요. 고문을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외쳤다고 해요. 대한독립 만세. 저는 그녀의 사진 앞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16살.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나이.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조국을 위해 싸우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덕분에 지금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을 감수하고서야 얻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을까요? 왜 세계는 이 이야기를 잘 모를까요? 한국이 가진 힘. 전시관을 다 돌고 추모 공간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방금 본 것들을 떠올리니 이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고통받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난 나라였어요. 한글을 만들고 금속 활자로 세계를 앞서 나가고 경복궁을 무너뜨려도 다시 세웠던 것처럼 한국은 늘 다시 일어서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얼굴 속에서 그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한국은 절대 그냥 따라간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싸웠고 창조했고 다시 일어섰고 끝내 번영한 나라였어요. 새로운 사명. 서대문 형무소를 나서면서 저는 알았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걸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인지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독창적인 나라인가? 저는 피식 웃었어요. 이제 답을 적을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제 내가 배운 걸 세상에 알려야겠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야기는 세상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